항상 바쁘시지 않으세요? 네. 시간 항상 모자라잖아요. 네. 아무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또 있어요. 뭐 호프스테더의 법칙?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거기다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뇌과학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성과가 오르는 작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사람의 심리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입니다. 인지심리학 연구하고요. 또 노화, 인공지능과 사람의 상호작용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사실 전 이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책 제목을 지었으면 삶의 도구가 되는가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무기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무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무기라는 단어에는 어떤 방점을 찍으실까요? 여기서 무기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서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더 싸움터에서는 좀 이겨야 되죠. 또 이기는 게 다른 사람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만든다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경쟁 심리라기보다는 내가 삶을 잘 버텨낸다 이런 포인트도 되는군요. 이 책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심리학 원칙들, 법칙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상생활에 똑똑 들어맞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칙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분이 우울하면 옷도 대충 입고 나가게 되거든요.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옷 입는데 신경 쓸 여유도 없고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행동을 좀 바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옷 대충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충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무 뭐가 안 좋아, 이것도 안 좋고 기분도 나쁠 뿐 아니라 얼굴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그렇게 대하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 너무 공주병 아니야, 이런 것처럼 약간 공주처럼 행동하면 항상 공주처럼 행동하니까 남도 공주 취급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외모가 누군가에게는 판단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옷을 잘 챙겨 입고 화려하게 입는 것이 내 기분을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군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방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나에게 말해주는 게 되게 큽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입는 옷차림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사실 옷차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외적인 관리만으로 진정한 내면의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활용의 문제로 가는데요. 시간 항상 모자라잖아요. 항상 바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또 있어요. 뭐 호프스테더의 법칙, 뭐 이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거기다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긍정 편향이 있어서 내 인생에 아주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믿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시간에서도 이게 잘 될 것이다. 내가 금방 끝낼 거다.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서 마지막에 막 급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이론 같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자꾸 하고 그래서 계속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해도 될 프로젝트를 우리 넉넉하게 4시간 합시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한 다음에 또 마지막 5분에 왕창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이론 같아요. 호프스테드의 법칙과 파킨슨의 법칙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감 시간을 잘 예측했어도 시간은 늘 모자른다.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마감 시간을 멀찍이 잡았더니 오히려 안 해도 될 일까지 더 하게 네.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다 다른 배경으로 나온 이론들인데 파킨슨 법칙 같은 건 그분이 해군 역사학자라고 그랬는데 예전 영국 제국이 있었죠. 근데 영국 제국이 쇠퇴해가는 시기에도 점점 더 그 식민지 사무소라 그러나요? 그런데 직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료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넉넉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뭘 일을 만든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오히려 우리가 딱 정해놔서 요거 중요한 것만
시간만 하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이론들입니다. 시간은 정해놨는데 늘 모자라는 것 같고 넉넉하게 잡아도 오히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모자라는 것 네. 같고 결정적인 일의 마무리는 늘 마감 마지막에 시점에 하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는 게 이거 필요 없는 건 하지 말자. 시간이 남다고 해서 이걸 더 집어넣지는 말자. 중요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중요도를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리더가 보통 이제 마감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프로젝트 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언제까지 해! 라고 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리더가 생각했을 때 일을 마치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봐야 돼요? 시간을 넉넉하게 충분히 해라 할 경우에는 뭐 창의적인 거라던가 새로운 거를 해봐라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딱 정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킨슨 얘기하면 모든 일은 끝까지 미루고 나면 마지막 1분에 완성된다 뭐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모든 숙제가 그렇기도 하고 그 마지막 1분에 집중적으로 몰입이 일어나면서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이 누군가는 마감 기한이 있을 때 마감 2, 3일 전에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앞에 아무리 시간 여유가 있어도 마감 직전에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성향과 기질에 따른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향과 기질도 있는데요. 이게 주변 환경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일들 늦어도 통과되더라. 그럼 거기에 다 맞춰서 남들을 늦게 내는데 내가 시간 맞춰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환경 분위기에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기업 문화가 그날 안 나면 안 된다. 이런 문화라고 하면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향, 기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책에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도 비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아침형 인간이다, 누구는 저녁형 인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걸까요? 그게 우리가 생체 리듬이 좀 다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고 낮에 뭐 낮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또 억지로 저녁에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청소년들 같으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너무 힘들 뿐더러 실제로 청소년들이 건강이 안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체 리듬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생방송을 위해서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침형 인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침 방송 그만두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무리해서 이제 네네. 뭐 아무래도 일이 주는 중압감도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제 체질이나 제 성향에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인 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다의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몸 건강이랑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떨 때 더 효율적으로 되는가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일 그런 게 언제 더 잘 되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침형 인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때 글을 쓰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온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건강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어떨 때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과거 중고등학교에 영교시가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새벽같이 등교해서 아침 공부의 효율을 높인다. 근데 누구는 가서 잠만 자기도 하고 왜 어떤 친구들은 일찍 가서 성과를 올리기도 했겠지만 결국 그 영교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죠. 싶네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달라지니까요. 네. 청소년들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않다고들 네. 전반적으로 나오거든요. 충분한 잠을 네, 필요로 네. 하는 연령대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차원에서 새벽의 습관들, 책을 읽는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 습관이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1년을 바꾸고 나의 일생을 바꾼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이 막 무리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럼 정말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흔히 삶의 루틴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루틴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정말 다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긴 한데요. 네네. 자기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더 기쁘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건 열심히 집어넣으셔야죠. 내가 요걸 하면 내가 기쁘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거를 사이사이에다가 많이 집어넣고 내가 그걸 정말 하루에 한 번 하리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버겁지만 해야 하는 일과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을 좀 번갈아가면서 배치하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중에선 좋아하는 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내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뇌과학적으로 어떤 시간대 성과가 오르는 작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걸 비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가 피크 타임인가 이런 걸 비교한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마침 새벽 일찍 피크 타임이라고 하고 젊은 분들이 좀 늦게가 피크 타임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연구에서 신기한 게 새벽 6시 대학생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비교하면 새벽 6시에 대학생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 테스트에도 기몽사몽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크 타임이 다르거든요. 연령대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기질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글을 쓸 때 밤에 쓴 글과 아침에 쓴 글, 낮에 쓴 글이 느낌이 좀 달라요. 밤에 읽으면 밤에 쓴 글이 좋았는데 아침에 읽으면 밤에 쓴 글이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밤에 쓴 글을 아침에 수정해야 되나? 낮에 쓴 글은 밤에 한번 다시 봐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건 다른 이론인데요. 네네. 우리가 왜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다들 기억하시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 볼 때 왜 항상 중요한 대목에서 끊잖아요. 단골 꼭 봐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다음번에 이걸 마저 기억하려면 조금 남겨놓고 중요한 대목 하나 남겨놓고 하기도 하고 이런 작전을 쓰라고들 하죠. 그러면 글을 쓸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마무리를 하지 않아야 내가 다음 작업할 때까지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마음을 쓸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러면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럼 내가 대충 마무리를 해놓는 것보다 오히려 마무리를 해놓지 않는 것이 그 일에 대한 생각의 집중도를 높여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계속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재밌는 이론들이 참 많았고요. 이 심리학 원칙 중에 저는 프랭클린 효과도 닿았거든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는 이유는 오히려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뭘 자꾸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게 억지로 더 잘해주게 만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유명한 얘기가 프랭클린이 정적이 있으셨는데 정치적인 근데 그분한테 아주 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귀한 책을 빌려주게 만들었어요. 저분이 나에게. 근데 그 다음에는 빌려주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또 이제 감사하다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또 이제 말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분이랑 나중에는 친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게 어떤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뭘 해줬어요.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책을 빌려주거나 뭐 해주고 나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난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줬지? 근데 그러면 해준 건 벌써 바꿀 수가 없잖아요. 행동이니까. 그냥 마음을 바꾸는 거죠. 뭐. 그냥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겠네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내가 돕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내가 약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저분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 저분이 나에게 호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접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더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외로움이 줄어든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달리기 하시면 요새 달리기 유행이잖아요. 달리기 할 때 러너스 하이 그래서 아주 힘든 순간에 극도의 쾌감을 네, 그런 네. 극도의 쾌감이 있는 순간처럼 도와주는 것에 helpers high라는 뇌 기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우리가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지는 게 있고 외로움이 줄어들고 또 이런 게 행복감이 높아진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랭클린 효과나 그 runners high, helpers high 이런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상대방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은 그런 헬퍼스하고 네, 삶의 행복하셨을 것 기쁨을 같아요. 이루셨겠네요. 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결국 나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나를 인지하는 과정,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선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여러 원리와 법칙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저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생을 즐겁게 우리가 즐거운 걸 찾아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최표지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채로운 빛깔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빛깔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의 도구로 심리학을 삼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